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교수 생활 25년 했고요. 시니어 클럽에 든 지가 2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시고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을 정치 철학을 해서요. 이 주제를 갖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정치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건데, 이 질문은 제가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플라톤이 맨 처음에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테네 정치를 보고 실망을 하고 나서 했는데, 플라톤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인데, 소크라테스가 28살에 이 플라톤이 28살에 이 소크라테스는 70이었습니다. 이분이 사형이 됐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399년이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을 때인데, 끝나고서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나서 이분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기소를 당해서 그 재판에 들어갔는데, 그 죄목은 그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켰다, 그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믿었다, 이런 것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아테네 법정은 인민재판, 인민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아테네는 그 배심원단이 6,000명이 배심원단을 정해놓고 재판 때마다 추첨을 해가지고 배심원을 뽑습니다. 민사재판인 경우에는 200명 또는 400명, 또 이런 형사 같은 경우에는 500명서부터 2,000명까지, 아주 중요한 사안은 2,000명까지 뽑습니다. 여기는 500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소할 때, 논구할 때 한 3시간 걸리고요. 변론할 때 3시간 걸려서 거의 6시간이 걸립니다. 그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그 대화록이 나와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론한 것을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 변명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있는 거죠. 1차 판결에서 유죄가 280대 260이 아니라 220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1차 판결에는 유죄냐 무죄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양의 지금 그 배심원들은 유죄냐 무죄냐만 가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판결해서 마지막에 그 형량을 정할 때는 판사들이 정합니다. 근데 여기는 인민재판이었기 때문에 유무죄를 일단 1차 판결하고 2차 판결에 사형이냐 아니냐 아니면은 했는데, 이 양반이 80표를 더 잃어가지고 이때는 360대 140이었습니다. 이분을 제가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제목을 그렇게 줍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성공한 거냐, 실패한 거냐, 이런 제목을 주면 학생들이 고민을 무척 많이 합니다. 변론하면 살려고 그러는 건데, 자기를 변명하는 건데,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사형을 당했으니까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양반이 변론하는 거 보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테네에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대개 판결을 배심원들한테 나왔기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합니다.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징징 울고 이러면은 동정표가 많이 나와서 갔는데, 이 양반 혼자서 전혀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하고, 배심원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테네인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역사적인 자기 변호를 했던 거죠. 그래서 변호하는 거 보면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분의 논리가. 그런데 이 양반이 이렇게 사형당하는 거 보고 젊은 소크라테스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과연 좋은 제도냐 라는 질문이 처음 나왔던 게 이제 플라톤에서 나왔고, 그래서 플라톤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양반이 많이 썼습니다. 그 대화록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가장 큰 책이 뭐냐면 국가하고
법률이라는 책, 법전입니다. 국가라는 책은 50세에 썼고요. 법전이라는 책은 80세에 썼는데, 다른 책들은 뭐 짧습니다. 다들. 이 소크라테스 변론도 짧은 책들인데, 이 국가라는 책하고, 국가에서는 대안으로 필로소퍼 킹, 철인 왕제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80 넘어가가지고서는 80대는 법전을 쓸 때는 그게 아니다. 그 철인 왕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군주제하고 민주제를 혼합시키는 제도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법률을 씁니다. 이 양반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으로 정치 철학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플라톤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이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 민주주의가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빈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지배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아테네를 그렇게 자기가 인식했고 거기에서 관직은 전부 추첨으로 가장 아테네하고 로마 제도가 다른 게 뭐냐면 로마는 선거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뽑았는데 여기는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할 때 자기가 자천을 합니다. 내가 여기에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추첨을 해가지고서 뽑아서 1년 동안 임기를 채우면 다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고 같은 거를 일생 동안 2번을 못하게 정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도 국회의원들한테 대한 불신이 클 때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추첨을 하면 어떻겠냐. 그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이 공론화위원회 했을 때, 그게 추첨으로 해가지고 공론화위원회 300여 명을 뽑았죠, 우리가. 거기서 이제 병자들, 아픈 사람들 다 빼고, 너무 고령도 빼고, 뭐 여러 가지 사정 있는 사람들 빼고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자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결국은 왜 민주주의가 나쁘냐면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천박해져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성을 다 잃고 우민화돼서 그 우민화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속는다는 거죠. 대마고고들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참주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에서의 생각들이었는데요. 아테네에서는 되게 정치 제도는 이렇게 순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혼란스럽다가 그럴 때는 이제 힘있고 현명한 왕을 뽑아가지고 왕제로 갔다가 그 왕이 이제 세습을 하기 시작하면 저희가 돼서 타락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우수한 그룹들이 일어나가지고 귀족제로 갔다가 귀족제도 또 몇 대 지나가게 되면 긴장감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혼란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민주제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들러엎어서 민주를 했다가 민주제는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천박해지고 욕심만 차리게 되면 결국은 또 참주종으로 가서 이제 왕제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순환론을 갖고 순환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는 아테네에서 민주정에서 이 우민정으로 갔다가 우민정에서 이제 참주제로 다시 간다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끊기 위해서는 필로소퍼 킹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젊었을 때 생각이었습니다. 천인왕이 나와야 되는 그때가 그렇게 되면 안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물론 생각이 바뀌었죠. 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하면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원을 우리가 되게 어디 잡냐면 BC 508년으로 잡습니다. 클리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한 건데요. 히피아스라는 참주를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민중들하고 손을 잡고서 개혁을 했습니다. 개혁을 하고서 그때 이름은 정치체제를 이소노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소노미아라는 것은 이소라는 건 이퀄이라는 뜻이고 노미아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등한 법을 피는 정치라고 해서 이제 평등 정치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만 해도 귀족회의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라는 귀족회의가 거기에서 이제 그 집정관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하게 했는데 아레오파고스가 살아있고 이 사람이 이제 민회, 에클레지아라는 민회를 이제 크게 창설해서 그 균형을 이뤘습니다. 그 민회에는 뭐 아테네에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한 6천 명이 모입니다. 아테네 인구가 그 당시에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사이로 봤는데요. 성인 남자들 물론 아테네 전체는 한 30만 됐지만 성인 남자들 빼고 여자들 빼고 아이들 빼고 노예 빼고 외국인 빼고 이러면 이제 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테네 변두리에서 아테네로 이 그 민회 장소로 걸어와도 한 5시간이면은 되게 걸어와서 밤 늦게 새벽에 떠나가지고 아테네에 와서 아테네에서 이제 그 민회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시장 보고 가면은 아테네 먼 지방 사람들도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되게 아테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죠. 근데 한 6천 명이 모였으니까 한 5분의 1 정도가 모였는데도 여기서 결정나는 것은 다 인민이 결정한 것으로 해서 이제 민회 중심으로 움직였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제 귀족회의하고 민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피 알테스라고 페리클레스 아시죠? 그 페리클레스 유명한 정치인, 그 사람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의 친구가 462년에 이 사람이 개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구테타를 일으켰냐면 그때 이제 키몬이라는 사람이 이 보병 4,000명을 이끌고 스파르타로 지원하러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대개 이제 보병이 중무장 보병이 중산층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중산층이라고 그러면 갑옷을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맨날 이렇게 닦아놓고 했다가 이제 공설운동장이나 이쪽에 뭐야 그러면 장군이 모이라 그러면 쫙 모여가지고 편대 구성해서 이제 전쟁 나가는 겁니다. 이제 돈이 없는 사람, 무산자들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다렸다 언제 가냐면 해전할 때 배로 갑니다. 배로 가서 노를 졌습니다. 배 밑에서. 이제 무산자들은 대개 노자비들이고 이 중무장 보병들은 이제 육전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중무장 보병이 이제 중심이었죠. 민회의 중심이었고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가졌는데 이 사람들 4,000명이 떠났으니까 뭐 굉장히 많이 떠난 거죠. 다 떠났을 때 민회를 열어가지고 전부 그 노자비들 다 불러다 놓고서는 이제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결정을 막 해가지고서 아레오파고스에 있는 것들을 권력을 다 뺏겼습니다. 빼치고 민회에다 권력을 민회하고 인민법정 이때 만들어가지고 인민법정에다 권력을 다 넘겨줘가지고 이 계급 지배 체제를 엽니다. 이것이 이제 지속되는 거죠. 이게 지속돼서 저기 됐는데 이게 이제 잘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결국 티몬이 돌아와가지고 귀족파들이 못 참으니까 암살시켜버리죠. 이게 이 엘피아테스는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그때 페리클레스가 굉장히 이 친구 관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한 30년을 지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생겼고요. 키도 크고 거기에다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이게 페리클레스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대개 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인들이 대중들한테 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의 입맛에 맞게. 우리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대중들한테 설득을 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아마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지배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때 이제 전부 추첨으로 전부 하는데 장군들만은 10명을 장군은 추첨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을 해주는데 이때 장군들은 전부 말 잘하고 잘 싸우고
말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칼의 전쟁에서도 이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뽑았습니다. 이 선거로. 1년에 1년씩 해가지고 10명을 뽑는데 이 양반은 30년 동안 한두 번 실패하고 계속 성공해서 그 장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언변이 좋고 리더십이 좋고 사람이 매력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끊임없이 해서 이 사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의 위대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면은 다 이 생각을 많이 하죠. 민주주의 아주 절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429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거를 하면서 이 전쟁이라는 건 잘 아시죠? 델로스 동맹하고 펠로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하고 이 아테네는 다르지 않습니까? 스파르타는 귀족주의 정체고 여기 민주정체인데 이게 둘이 협력해서 페르시아 전쟁을 다 이겨놓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평화가 오니까 서로 갈라선 거죠. 갈라서 가지고서 서로 싸우는데 이때 이제 페리클레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스파르타는 육군이기 때문에 육군 들어오면 뒤로 해군을 가서 치면 되겠다. 이제 스파르타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농성전을 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농성전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비겁하다고 맨 데모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페리클레스한테 덤벼들고 막 난리를 쳤는데 페리클레스가 나가가지고 한 달만 있으면 저건 끝난다.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합니다. 그래놓고 배를 보내가지고 그 스파르타 쪽에 배로 가서 치니까 하나만 다 도망갔죠. 그렇게 이 사람이 잘했는데 이 사람이 그거 한 2년 뒤에 죽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패스트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장기부스로 죽었다고 그렇게 우리 학질이죠, 우리 말로 학질인가. 그래서 죽고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는 이제 대마고구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국가를 아주 휘저었죠. 지금처럼 완전히 시칠리아의 민주 국가였는데 거기다가 가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가서 그냥 이 국고 다 털어먹고요. 거기서도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10년 끌다가 나중에 기승백전에 다 와가지고 힘 다 잃고 이게 이제 가면서 이 마케도니아한테 마지막에는 펠로폰네소 선생이 지고 그 진 뒤에 이제 페리클레스 아까 봤던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요 시대가 가장 위대한 시대인데 이 시대를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하면 가장 위대한 시대로 보는데 투키디데스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됐냐면 그 시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페리클레스 이름의 독재 시대이지 무슨 민주주의 시대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 민주주의와 이 참주제, 데마고그 이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걸 이제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메가로폴리스의 그 정치인이었는데 이때 이제 아테네는 이제 누구한테 망하냐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한테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리스 시대 때 정리돼서 마케도니아니 뭐니 다 정리가 됐는데 이제 로마에 망합니다. 로마에 이제 전부 망해서 이 사람이 아카이아 동맹의 그 사람인데 정치인인데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잡혀옵니다. 로마로 잡혀와가지고 로마에 잡혀와서 노예가 됩니다. 노예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이 민주주의 민자 무슨 민자인지 아십니까? 김지선님? 백성. 그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백성이 있으면 귀족입니다. 백성. 성이 없어. 100가지 성이 있으면 다 귀족이죠. 민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냐면 전쟁 프로였습니다. 그래서 민자 이렇게 쓰죠. 위에, 밑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눈 하나를 찔러서 애꾸를 만듭니다.
그 간도를 하나 찔러서 액구를 만들면 노동력은 착취할 수 있고 전투력은 빼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은나라 시대에 굉장히 했던 사람들이죠. 전쟁 잡으면은 눈 찔러가지고서 노예로 쓴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철기 시대 들어오면서 이제 그 노동의 저기를 해서 그 사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하면 데모스는 자유인들이었는데 우리는 민자를 쓰고 해서 너무 과격하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 민주주의가.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막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쪽도 빈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신분은 달랐죠. 하여튼 전쟁 풀어나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하고 달라서요. 아테네 사람들은 순혈주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 아테네 사람, 어머니도 아테네 사람이어야만 아테네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자꾸 숫자가 줄어갔죠. 그렇게 하고 노예도 자국민이 노예를 썼어요. 우리가 김영훈 교수가 그러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노비로 썼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셨습니다. 자국민을 노비로 쓴 사람은 아테네도 그랬습니다. 로마는 안 그랬습니다. 로마는 자국민은 자기 노예를 안 썼습니다. 전부 전쟁 포로를 갖다 썼고요. 그렇게 하고 아테네 아들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 노예를 잡아옵니다. 애들이 크면 성인이 되면은 해방을 시켜줍니다. 신분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내 아들을 좀 뒤에서 밀어줘라. 이제 이 사람이 갔는데 누굴 가르치게 됐냐면 이 스키피오라고 그 2차 포에니 전쟁 하니발하고 싸워서 이긴 그 사람의 손자를 가르치게 돼요. 그 가르쳐가지고 성인이 돼서 해방이 돼서 갔는데 마침 그 사람이 또 이 포에니 전쟁, 카르타고를 3차 포에니 전쟁의 사령관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저기 됐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고향에 돌아갔다가 얼른 다시 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가, 저 위대한 카르타고를 어떻게 불타는가 한번 보고 싶고 로마가 성장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종군을 해서 3차 포에니 전쟁에 종군을 했는데 이 사람의 문제의식은 그거였습니다. 로마는 언제 시작됐냐면 509년에 공화정 개혁을 했거든요. 아테네는 508년에 민주정 개혁을 했고요. 근데 아테네는 130년 만에 170년밖에 못 견디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로마는 승승장구하잖아요. 이게 이 비밀이 뭐냐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고대 로마를 다시 알게 됐습니다. 고대 로마가 뭐냐면 아테네는 순수 민주정밖에 없는데 로마는 뭐냐면 이 혼합정이었습니다. 군주정, 귀족정, 이 민주정이 혼합되어 있는 정치체제였다는 거죠. 이 장점만 혼합을 했기 때문에 이 정치체제는 이 정치 순환의 고리를 끊고 안정과 평화를 번영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해내서 이 사람 때문에 아테네 사람들도 이제 로마 사람들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정치체제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라는 생각을 이 그리스 사람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로마의 지금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군주정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집정관 두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하고 귀족적인 거는 원로원 잘 아시죠? 원로원 있고 그 다음에 민주정은 민회가 4개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민관이 있었고요. 호민관이 평민들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로마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정치가 운영이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돼서 이 단순 민주주의가 아닌 로마인데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교육할 때 로마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로마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아테네만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 정치 상상력이 굉장히 약하죠. 잘 안 저기가 됩니다. 로마를 보게 되면 로마는 이제 509년에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을 몰아내고 저기를 했습니다.
이제 집정관 2명 중에 1명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왕의 아들이 루크리에티아라고 정숙한 여인을 그 남편이 전쟁 나갔는데 강간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환대 받아놓고 밤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굉장히 그 사람들 참 대단해요. 강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자가 정숙한 여인이니까 얼마나 반응했겠어요. 죽을 목적이 됐더니 네가 죽으면 네가 말 안 되면 너를 죽여놓고 너 옷 다 벗겨놓고서 노예 갖다가 죽여가지고 옆에다가 옷 벗겨서 놓겠다. 그럼 너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너 군경 갔을 때 이 부정 저지른 걸로 생각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없이 당합니다. 그래놓고 그 이튿날 남편하고 저기한테 부릅니다. 전장에서. 와 보니까 이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목을 버렸다. 나 이 원 좀 풀어달라고 그래놓고서는 그 즉시 자기가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루투스가 그 장면을 보고 브루투스가 이 부도덕한 왕자를 보면서 이 아버지도 왕이면서 전쟁에 나갔었는데 이 아버지도 이 전왕을 죽이고서 왕이 됐거든요. 그걸 정치를 열심히 잘하니까 봐주고 됐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온 국민이 다 일어나 버렸죠. 그래서 이제 왕을 쫓아내가지고 이 브루투스가 이제 그 리퍼블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왕 대신 집정관 2명을 뽑는 거 이걸로 해서 이제 이때 저희가 됐는데 그 은박 있다가 이제 호민관을 설치합니다. 호민관이라고 해서 평민 중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대단하죠. 원로원이나 집정관들의 결정사항을 거부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핍박받을까봐 이 사람을 신성불가침으로 해서 이 사람을 건드렸다가는 그 완전히 다 처단하게. 그래서 이 호민관 제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367년 리키니우스법으로 이제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평민으로 주게 됩니다. 평민 힘이 많이 커져 올라가는 거죠. 이 신분 투쟁이 끊임없이 아테네의 그 긴장 관계가 이 로마의 그 정치인데요. 280년 호르테시우스법에 가면 이제 순수 평민만 가는 민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 입법권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신분 투쟁이 종결되고 이제 혼합정, 공화제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그래서 2명의 집정관하고 600명의 원로원이 600명이 원로원이 아마 어느 회의 장소를 이렇게 해서 아마 어두웠을 겁니다. 당시에 여기 600명이 들어갈 거고 600명이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300명이죠. 300명이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한 6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미국의 하원이 535명. 여기 그 호민관이 이제 10명의 호민관이 있고 4개의 민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고 나서 굉장해졌죠. 이 로마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국가가 완성이 되고 나서 BC 260년, 218년, 419년 전부 카르타고, 당시에 카르타고가 제일 강했었거든요. 카르타고를 이제 넘어서가지고 마지막에 149년 3차에 가가지고 카르타고가 재밌어요. 카르타고가 2차에 한니발 때 깨지고 나서 로마에서 이제 그 전쟁 배상금을 왕창 물렸거든요. 근데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기한 내에 돈 갖다 갚았어요. 전쟁 배상금을. 갚고 나서 우리 좀 이제 자유를 달라고 그러니까 원로를 해서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안 되겠다. 저 자식도 없애버리시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3차에 가서 완전히 불 다 태우고요. 저희 4km까지, 해안에 4km까지 소금 다 뿌렸습니다. 완전히 도시를 파괴해버렸죠. 이게 그 패권 국가들이 새로운 패권, 이게 투키디데스의 그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패권에 이렇게 저기 도전하게 되면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우리 부여에 가보시면은 부여에 나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당나라가 와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파괴해서 궁궐 하나, 나무막대 하나 남은 거 없죠. 다 태워버렸죠. 이게 이제 이 패권 국가들의 그 형태인데 이렇게 저기에다가 포에니 전쟁 이렇게 거대한 전쟁을 하면서
로마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아테네는요 순혈주의로 했기 때문에 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또 정복을 하면은요 전부 저기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따로 식민지에서 따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따로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참 끌어들였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지만 이게 45년 가면은 참주제로 정치체제가 바뀌어집니다. 아시죠? 그 케사르가 이제 참주제가 돼가지고 케사르 뒤에 이제 그 옥타비아노스가 이제 그 왕제로 완전히 바뀌죠. 그 케사르란 말이 왕마다 붙여가지고 그 러시아로 가서 그게 짜르란 말로 바뀌었다는 거 아시죠? 짜르라는 게 케사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참주가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화정이면 안정될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공화정도 망하는 거예요. 혼합정을 갔을 때 안정될 줄 알았더니 이것도 망하는 거 보고 나서의 마키아벨리가 이제 15세기 사람인데 16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화정을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한 이 문제의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사회계급이 균형이 깨진다거나 공민의식, 시민의식이 부패하면은 이게 공화정의 정치 견제와 균형이 깨져가지고 공화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라쿠스 형제의 농지법 개혁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농지법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아까 박 이장님께서 얘기하신 이 자영업자 무너지는 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전쟁을 너무 거대한 전쟁들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은 뭐냐면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자영농들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많이 하니까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다 풀만 커 있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이 전부 밖에서 노예들을, 외국인 노예들 데려다가 그냥 거대 농장을 만들어 보니까 자영농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 자영업자라는 게 자영농이나 자영업자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라쿠스 형제 이때 어떻게 했냐면 토지 재분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있던 걸로 해가지고 채로 뺏는 땅은 놀아갔자. 그렇게 하고 일정 이 토지 넘는 거는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다 같이 놀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원로원 귀족들이 못 참은 거죠. 그래서 싸움이 그렇게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마키아벨리는 이 그라쿠스 형제를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우리가 그 역사 보면요, 그라쿠스 형제들 마음을 이해가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잘못됐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의 계급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에서도 빈민들이 다 독점을 했잖아요, 권력 독점을. 이게 막스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아테네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본가 계급을 없애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천박한 정치의식이죠. 이 마키아벨리만 해도 로마 때의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급 간에 하나를 없애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둘의 균형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굉장한 지혜죠. 이게 공화정의 굉장한 지혜인데 이 부분에서 그라쿠스 형제들이 그 정치 원칙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급전쟁에서 잘 아시잖아요. 케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귀족파와 평민파 해가지고 케사르가 워낙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서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참수가 됐다가 암살당하죠. 브루투스라는 최초의 공화정 만든 사람도 브루투스인데 마지막 칼 찌른 사람도 브루투스입니다. 묘하게. 그래서 케사르가 칼 맞고 죽고요. 여기에서 이제 권력 독점은 반드시 공화주의 정치 원리를 파괴한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 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적인데 이게 사회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에서 너무 균형 관계가 깨지면 특히 그 고리 역할을 하는 자영농들이 깨지면 지금으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고리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의 문제의식이어서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옵니다. 지금 근대로 넘어오는데 근대의 영국의 문제의식과 자유주의의 태동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이상하게 지금 현재 문명은 영미의 문명입니다. 영미에서 넘어가서 불란서가 다 영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고요. 다 유럽은 다 그 영미에서 이 문명을 받고서 이제 전 세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영국이 왜 저럴 수가 있었느냐? 왕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다른데 프랑스 왕이나 스페인 왕들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무적한 대로 해가지고 이 신대륙에서 막 들여오고 뭐 이래서 부자였는데 그래서 영국 왕들은요 세금을 안 걷었어요. 자기 왕실 재산으로만 살고 몇 가지 봉건세만 이렇게 매겨가지고 했는데 영국 왕은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뭐 전쟁 뭐 하려고 그러면 의회를 소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좀 걷자. 그러니까 세금 돈 낼 때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이번엔 대줄 테니까 당신 이거 권력 주시오. 이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국에서 이렇게 그 대원장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대원장도 귀족들한테 자기들한테 허락받지 않고서 전쟁 일으키지 못한다. 전쟁 일으키면 자기들한테 허락받고 세금을 거두려면 꼭 허락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 다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렇게 해서 의회라는 게 이제 1265년에 처음으로 근대의회가 탄생합니다. 이 근대의회라는 건 뭐냐, 그 이전에는 귀족하고 성직자만 그 왕의 자문기관으로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제3계급, 3계급 시민계급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국만 해도 그때 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영농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토지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네.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서는 왕권 견제해서 영국의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자유주의가 이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는 두 가지 정치 체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화주의하고 민주주의. 이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때 자유주의가 나오면서 프리 앤 이퀄을 처음으로 내놓는 자유주의 사상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 부분들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했는데 그 자유주의하고 공화주의하고 이게 통합이 되면서 자유공화제가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미국 건국했을 때는 민주주의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문제는 파당 문제가 컸기 때문에 메디슨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파당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파당을 없애기 위해서 연방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연방제, 국가를 크게 연방제로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공화국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하면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링컨이 한 얘기. 링컨은 민주주의란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다 공화국이라고만 썼습니다. 그리고 바이 더 피플이 그 민주주의인데요. 바이 더 리프리젠터티브 아닙니까? 이 대의제는. 그러니까 민주제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게 대의제라는 것은 의회를 기반으로 한 건데 의회는 중세 때 영국에서 처음 발명된 거거든요. 본래 맨 처음은 이제 다른 데였었지만 스페인이었었지만 의제를 해서 이 새로운 정치 체제가 미국에서 이루어져서 이때 이제 자유공화주의 국가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와서 보통선거가 일어나면서 선거민주주의가 복합이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에다가 선거민주주의가 합쳐진 것을 지금 현대 정치 체제인데 그거를 민주주의라고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 민주주의라고 불렀을 때하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르는 거는 좀 다른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때 가면서 뭐가 되냐면 이제 계급이 일어납니다. 계급 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보통 선거 일어난 다음에 계급 정당이 뭐냐면 여태까지는 명사들이 그 국회를 차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당의 관료들이 그 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복까지 입습니다. 그게 이제 나치가 제복 입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당의 관료들이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싸움질을 하는데 이게 뭐 보통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 민주주의가. 미국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본래 데모크라시가 덴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역구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미국은 지역구 의원들로만 구성을 했죠. 근데
유럽에서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까? 유럽에서는 그 비례대표제를 넣어가지고 해서 그 뽑히지 않은 사람들도 왕창 넣게 가니까 이게 이 당에 이제 잘 보여야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당권 장악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 리더들의. 그래가지고서 이 그 갈등 문제가 보통 심한 게 아닌 게 그게 이제 바이마르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20세기 초에서 이렇게 이제 파시즘하고 결국 저기도 정당이죠. 뭐 공산당도 정당 민주주의로 정당의 한 부분으로 이게 이루어진 건데 이 갈등이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공화주의로부터 나와가지고 18세기 봉건체제 해결해서 이겼고요. 19세기 혁명시대에 잘 거쳐가지고 반혁명, 봉건제 혁명하고 사회주의 혁명 양쪽을 다 커버해서 이겼고 20세기 들어와서 1차 대전 냉전하면서 공산주의 다 물리쳤고 21세기 이제 자유시장에서 세계화 시대에 지금 총화되어 있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 세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2006년도부터 1989년에 동구권 소련 망하고 나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막 번성하다가 2006년서부터 지금 프리덤 하우스 그 보고에 의하면 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조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지금 우리랑 비슷한 거죠. 전부 합법적인 정부들이 저기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자유주의나 자유공화제 정치 원칙들을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이 포퓰리즘에 기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 미국은 다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뭐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부자. 자기한테 정치자금 기부한 사람들 아니면 조직화된 일반 이익 집단들 그 다음에 자기 후원하는 이 사람들 정치 에리트들 이 경제 에리트들 이 사람들 말 듣고 주로 정치 결정을 하지 일반 시민들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합법적인 집권한 정부들이 자유공화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나라들이 영국 같은 데도 그 브렉시트 하고 나니까 법원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판결을 하니까 그냥 메인 총리가 그렇게 욕을 하고요. 그 법관들 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 판사들 막 뒤파헤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나고요. 폴란드 같은 데는 사법부 장악해버려요. 헌법재판소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우리도 지금 김명수 이 양반은 양승태 이 양반은 재판 거래했다고 자버리면서 자기는 가서 대통령이 이거 조사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완전히 장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지금 자유공화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정치 관심도도 작아지고 신뢰도도 추락했습니다. 스위스 같은 데는 또 이민 이스라엘 이라크 이민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스위스 시민이 돼서 저기 세우려고 그랬어요. 첨탑을 자기 집에다가 그랬더니 그거 전부 헌법 개정까지 해가지고 그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있다 헌법에 단지 미나렛 이슬람 첨탑은 못 세운다 이런 헌법 개정까지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가치들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들은 4명이 한 꼴로 민주주의 나라를 이끄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가 오늘날에는 32%까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군사 독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명 중에 1명 나옵니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떠들면서 민주주의는 무조건 이 집권당을 깨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깨기 위해서 말을 동원해놓고 자기들이 맡으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뭔지 공화주의 가치가 뭔지를
전혀 자기들한테 내재화가 안 돼 있어서 이게 그 우리들이 지금 현재 이 질문 문제, 이 정치 체제가 과연 좋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답변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은수 지사님. 의장님은 처음에 말씀하셔서 수업을 잘못 들으신 지금 문제는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지금 현재는 선거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면 평화로운 곳이 아니고 아테네가 파괴가 굉장히 컸잖아요. 이게 말의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말로 전쟁하는 곳이라서 저기 말로 전쟁에서 우리한테 승리했잖아요.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을 보니까 민주주의가 안 좋으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군사 독재를 해버릴까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보수 쪽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꾸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판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되냐? 결국 말로 이겨야 된다. 말로 이기지 않고서 말로 이기지 않으면요 칼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아테네나 로마가 그랬거든요. 말로 이겼을 때 칼을 쓰지 말에 지고서 칼 쓰는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은 그 좋으냐 나쁘냐라는 부분에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좋다라는 게 분명한데 민주주의는 이건 뭐 전쟁 여기에서 이 장에서 이겨야 되는 이런 곳이라서 저기하고 민주주의란 말은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했을 때 벌써 그 청중들한테 우리가 표를 잃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민주주의란 말은 그 많은 사람들 일반 대중이 그 선호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시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